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이다. 1월에 최악 무역 적자 이런 뉴스부터 해가지고요.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 인구 1억 목표 접고 택한 대책은 완성차 산업 100% 전기차로 전환하면 내연차 부품사가 3,249개, 매출 17조가 소멸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도 있고요. 단독이라고 하면서 제네시스부터 덮쳤다. 계약 줄 취소에 주말 특근도 중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한항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것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반토막 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악화되는 게 정말 심각한 악화인지 아니면 그냥 사이클 상에서 나타나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의 그런 불황인지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대중국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무역 적자가 연초부터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역 적자 규모가 실제로 2023년 1월 126억 달러로 확 더 손실이 확대됐네요. 그 전에 표를 보니까 67억 달러, 11월에 70억 달러, 그리고 12월 달에 약간 줄어드는 듯 했다가 1월 달에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1월 달에 설날이 있었죠. 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그것도 1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참 이렇게 수출입 동향을 1월 달 걸 2월 1일 날 이렇게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데이터 강국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난달에 이제 수출이 462억 7천만 달러로 동월 전년 동월 대비 16.6%나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554억 6천만 달러였는데 462억 달러로 확 줄었고요. 수입은 589억 5천만 달러로 2.6%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11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설이 언제였는지 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달력이 언제 달력인가 보니까 2022년 달력 맞습니다. 작년에도 1월 말이었던 느낌이 드는데요. 네. 1월 그렇네요. 2월 1일 2일이 설이었었네요. 작년에는. 네. 지금 이제 제가 달력을 쭉 보는데요. 설날 2월 1일이 작년 화요일, 수요일 요때 설이었으니까 작년에는 설로 인한 1월 달에 지장이 없었겠네요. 그러면 약간 작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2월 달은 작년 2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물론 이제 반도체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 설 효과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1월 달에 설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수출 감소는 2020년 5월 달에 23.7% 마이너스 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지금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보인 것은 이때도 2020년 코로나 바로 직후였던 3월에서 8월까지 이후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가 뼈아팠고요.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60억 달러에 그치면서 작년 동월 108억 달러와 비교해서 44.5%나 급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4.5%.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반도체 수출 동량이 마이너스 30% 한 정도로 이 두 달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44.5%로 더 하락을 했네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 영향으로 5개월째 지금 감소세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5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외에 디스플레이가 36% 줄었고요. 철강이 25.9% 줄었고 석유화학 25%, 또 글로벌 수요 둔화에 악재를 면치 못했고요. 반면에 이제 플러스가 난 게 있습니다. 선박이 86.3%. 근데 선박은 월별 데이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21.9%. 계속 자동차는 작년 동월에 있었던 그 공급망 차질 영향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석유 제품이 12.2%, 2차 전지가 9.9%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요. 대중 수출 감소 여파가 제일 큰데요. 대중 수출이 지금 31.4% 줄어들면서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 등 주요 제품 가격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수출 감소폭을 키웠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4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6.6%나 줄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는 지금 39억 7천만 달러 적자로 한 5조 5천억 정도 손실 났네요. 적자.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손실이 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자가 맞죠. 아세안 쪽에서는 마이너스 19.8% 수출이 줄었고 미국도 6.1% 수출이 줄었는데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6.1 줄은 요 부분을 보면 요게 이제 아마 설 효과 때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 증가가 전체 수입액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3대 에너지,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157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8%를 차지했고요. 지난달 126억 9천만 달러 무역 적자는 기존의 월간 최대 적자치였던 작년 8월 94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무역 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 달부터 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에 25년여 만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97년 5월. 그때 당시 또 삼성전자가 그때 95년 1월 달에 아마 고점을 쳤을 겁니다. 94년 3년 3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95년 1월 달에 고점 치고 97년도 IMF 때 다시 이제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그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죠? 다르게 나타나겠죠.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1월 무역 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하고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과 중국 경제 활동 차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고요.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1월인가 12월에 중국의 그 핸드폰 생산량을 봐도 오늘인가 어젠가 봤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3억 대 정도 팔리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1월까지 누적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이 2억 5천만 대인가 7천만 대, 그 정도로 나오면서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중국에서 엄청난 메모리를 만드는 경쟁업체가 생긴 게 아니라 핸드폰의 수요가 좀 줄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한국보다 이제 출산율이 높은 일본이라고 해서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였던 1980년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일본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까지 뭐 잘 키운 딸 하나 뭐 두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계속 산화제한 정책을 쓰던 때였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저출산에 벌써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본이 한 어느 정도 출산율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요, 33년 전부터 인구 대책 마련이라고 돼 있으면서 딱 1992년 요때 당시에 출산율이요, 우리가 1.76명, 일본이 1.5명.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뭐 저도 뭐 삼형제지만 보통 뭐 한 3명 정도 낳는데 왜 1.5명 저렇게 아이를 안 낳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본은 1.3명이고요 우리가 0.81명입니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과감한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33년 전 시작한 저출산 대책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이어오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일본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50년 한국보다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시작된 1990년 일본의 특수 합계 출산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인 1.57명을 기록을 했었고요. 특수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평균치를 말하네요. 저출산 대책을 시작하고도 출산율 하락이 멈추기까지는 15년이 걸렸고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26명으로 떨어진 일본의 출산율은 이듬 해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15년에 1.45명까지 회복됐다가 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6년간 감소를 했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그래도 1.3에서 1.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많이 대비가 되고 있죠. 2021년 지금 기준으로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 명입니다. 출산율이 1.3명의 일본이 인구 5,200만 명이고 출산율 0.81명인 우리 한국보다 인구 감소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이 1.45인데도 일본이 이렇게 계속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네요. 일본의 인구를 그 출산율이 1.45명까지 회복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1억 총활약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요. 일본의 인구를 1억 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고령자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린다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1년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면서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2년 신성한 수는 인구조사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80만 명 태어나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30만 명도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결국 2021년 10월 집권한 근데 1억 2,500에서 80만 명하고 우리 5,200만 명에서 30만 명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뭐 비슷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출산율이 우리보다 좀 높아서 예. 2021년 10월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1억 총활약 담당 장관을 폐지했고요. 인구 1억 명 붕괴가 기정사실로 다가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 우선 주고 세금 줄여줄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2030년에 일본은 전체적으로 64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인력난을 최소화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서 생산 연령 인구 16에서 64세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일본 정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약 7,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4%, 네, 한 60%가 생산 가능한 생산 연령 인구였고요. 전체 인구 1억 명 유지 대신 생산 연령 인구 7천만 명 유지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 인구가 줄어도 그러면 연령대를 좀 더 높이든다든지 그죠? 64세가 아니라 67세, 70세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면 되니까 아마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건 것 같습니다. 6월 나올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고요. 공영주택과 민간의 빈집을 활용한 주택 우선권을 육아 세대에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정책을 보고 우리도 좀 많이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산업 100% 전기차로 전환하면 내연기관차 부품사가 3,300건 가까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무시무시한 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밸류체인 이런 거 저희 쪽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네, 앞단에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 반도체 메이커, 핸드폰 메이커 등등이 앞단에서 선박도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많은 부품사들이 이렇게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의 이 전기차로의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한때 PBR이 0.1까지 빠지더라고요. 저랑 이제 좀 친한 마법의 성 부르셨던 광진이 형이랑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저녁을 먹을 때,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PBR 0.5, 0.4, 0.3에 계속 주식을 샀는데, 이게 0.1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두 손 다 들고 싶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주식이 나중에 무슨 대선 테마주에 엮이면서요. 그게 거의 10배인가?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참 주식 시장에 보면 되게 합리적인 시장처럼 보이는데요. 가끔 이 주식 시장에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회사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1,500원까지 갔었네요. 뭐 어떤 주식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3,100원. 한창 이제 자동차가 차화정 장세 때,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북경에다가도 현대차 자동차를 공장을 지으면 또 거기도 따라가면서 계속 매출이 늘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2008년도에 620원이었던 주가가 2014년도에 6년 만에 23,000원을 갔으니까, 야, 600원이 23,000원 갔으니까, 그죠? 36, 46, 24. 거의 뭐 40배 정도 난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 23,100원에서 코로나 때 1,500원을 갑니다. 1,500원. 야, 1,500원을 갔던 주가가 그 다음 21년도에 대선 테마에 엮이면서 26,000원이 됐네요. 26,000원. 1,500원이 26,000원이 또 됐습니다. 야, 1,500원이 10배가 되면 15,000원이고, 그죠? 예, 20배가 되면 30,000원인데 26,000원 가면서 아주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드라이브를 선물을 하나 해주셨던 건가 뭐 그러셨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26,000원 같은 주가가 7,700원 지금 하고 있네요. 완성차 산업이 100% 전동화되면 국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3분의 1은 소멸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00개 부품사 대상 미래차 준비 설문에 보면 매우 준비가 잘 된다 1,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34, 충분하지 않다 39, 잘 돼 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8.5밖에 안 되네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이 100% 정동화되면 3,249개의 국내 부품 중소형사가 망한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32.3%에 해당되고요. 3분의 1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한 16조 8천억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보통 이제 3만 개가 있는데요. 전기차 부품은 18,900개에 그치게 되고요.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 6,900개는 전기차로 전환되면 이제 전기차 모터 하나 필요하니까 엔진 구성하는 부품이 6,900개예요. 엄청 많네요. 이 부분이 이제 다 없어질 거다는 얘기고요. 엔진과 엔진 관련 부품 중소기업 2,110개는 100% 소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변속기 등 동력 전달 장치 업체가 1,377개가 있고요. 36.8%. 전장 부품 업체 904개 중에 30%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의자 및 공조 등 차체용 부품과 현가 제동 장치는 전기차 부품으로 100%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폐업은 2025년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자동차 업계가 보고 있는데, 지난해 13% 수준인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이 25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한 내연기관 부품업체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83%는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중 전기차 부품 제조가 가능한 곳은 현재 2.3%로 추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
업계의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액공제 대상을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한정을 하면서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북미 이전이 또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만 명이나 되네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대로 완성차가 100% 전동화된다면 3분의 1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0년 정도, 잠깐만요. 2030년에 됐을 때 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가 뭐 몇 퍼센트일까? 뭐 한 40% 뭐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고, 오히려 빨리 2026년 7년, 아까 25년은 20%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25년이 20%. 그래서 완전히 다 전기차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 얼마나 빨리 전기차로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이런 부분이 앞당기게 될 건데, 과거의 기업의 역사를 보면요, 빠르게 이제 전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실패한 기업들은 계속 이제 도태돼서 니콘, 그 다음에 캐논인가요? 그 카메라 회사들이 계속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사진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 망하는데, 사실 캐논이나 여기도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EUV 노광 장비 있잖아요. 노광 장비.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ASML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쪽에 R&D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뒤처져 버렸고요. 그런 거에 변신을 아주 잘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뭐 OCI 같은 회사가 옛날에 동양 제철화학이었다가 예, 완전히 이제 지금은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변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변신을 했더니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또 빠르게 ред오션화 돼가지고 그쪽을 선도를 했다가 중국 기업들 때문에 또 굉장히 이렇게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이제 바꾸는 리스트럭처링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참 한때는 OCI가 2007년도에 시가총액 저게 거의 4조, 5조까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거의 20위권 안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113위네요. 시총이 2조 2천억을 하고 있고요. 94,700원 해서 지금 한 10만 원 하는데 2011년도에 65만 7천 갔었으니까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7배, 27이 14조, 15조까지 갔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부품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전장화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좀 해서 생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또 자동차 얘기입니다. 제네시스부터 덮쳤다. 계약 줄 취소에 주말 특근 중단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차 판매 제동 우려에 고금리로 할부금리 취소순 데다가 경기 침체 여파 계약 포기가 지금 잇따르고 있고요. 제네시스 G80 1월 판매가 26% 뚝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계약이 많이 밀려 있었잖아요. 밀려 있었는데, 그러면
밀려 있었던 그 계약 대기를 계속 취소만 안 했으면 그죠? 줄어들 리가 없는데 G80이 26% 또 출고 대기 기간도 빠르게 짧아져서 생산을 늘릴수록 재고가 지금 이제는 쌓이는 상황이다. 생산량 일부 조절하면서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세단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 1라인의 주말 특근을 취소했고요. 수요 위축의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대가 높은 제네시스 세단부터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G80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보다는 16% 급감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도 줄었네요. 현대차는 올해 생산을 최대한 늘려서 작년보다 약 10% 많은 432만 대를 팔 계획인데 연초부터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게 G80이기 때문에 이 고급 차종이잖아요. 네, 고급 차종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는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울산 5공장 1라인 주말 특근을 전격 취소했고 이 라인에서는 지금 제네시스의 세단 차종인 G70, 80, 90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중고차 가격 급락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내수 판매 환경이 악화하면서 계약 취소가 급증을 해서 특근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월 계약은 4개월, 지금 2월 계약하면 2, 3개월이면 받는다고 하고요. 그랜저는 10개월에서 지금 8개월로, 투싼은 9개월에서 5개월, 산타페가 6개월에서 5개월, K5 기아는 4개월에서 2.5개월, 그리고 스포티지가 8개월에서 7개월, 소렌토가 5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하네요. 현대차는 지금 내부적으로 생산 증대가 곧 재고 증가인 상황이며 G80 판매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금리 인상이 되고 경기가 악화가 되니까 렌트카 법인차 계약이 취소가 되고 있고 납기 단축에다가 개인 고객 취소에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세단 차종은 법인 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러네요. 이 제네시스 세단은 법인 계약 비중이 높으니까, 최근 들어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법인들의 출고 포기가 늘고 있고, 개인 고객의 계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G80의 1월 판매량이 무려 26.2%나 줄었고 전월보다도 16.1% 이렇게 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현대차에서는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만 해도 올해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생산 부진이 이어질 경우 현대차의 올해 전체 실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해 9조 8,198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현대차가 올해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고환율 덕을 톡톡히 본 작년과 달리 올해는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서 환율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올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9.6%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중 내수 판매 목표는 작년에 68만 8,884대보다 10만 대 늘어난 78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현대차 전체 판매 432만 대에서 내수가 한 70만 대, 그리고 수출이 그렇다면 360만 대나 되네요.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뭐 다 수출은 아니죠. 해외 공장에서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는 그건 또 수출로는 아마 잡히지는 않고 판매로는 아마 잡힐 거니까요.
판매량을 10%가량 늘리는 목표는 수요와 생산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제네시스는 작년 현대차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기여한 고수익 차종이어서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노리는 현대차는 판매 전략을 놓고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2.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항공사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망하고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들도 그룹 계열사 아니면 뭐 망한 회사도 있고 그죠? 너무 힘들었었는데 대한항공이 최대 실적을 1년 만에 경신을 했네요. 그때는 화물 때문에 그죠? 화물 때문에 수익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은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매출 13조 4,127억 원에다가 영업이익을 2조 8,886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고요. 전년 대비 각각 53%에서 97%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만 보면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저는 이제 거의 항상 이제 영업이익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많이 갉아먹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은 회사들은 꼭 단기 순이익까지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19년, 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700억, 1,000억 났어도 단기 순이익 보면 6,200억 적자, 2,300억 적자 막 이랬거든요. 2021년도에도 1조 4천억 영업이익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이익은 5,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영업이익을 1년 만에 21년 1조 4,600억에서 2조 8,800억 딱 2배 거의 100% 그렇게 늘었네요. 하반기부터 각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여객 운항이 가파른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항공 화물 운임도 작년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화물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실적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대한항공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5,200억 원으로 26% 감소를 했었다. 2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 하이닉스 기사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하이닉스 기사는 뭐 우리가 반도체 얘기 다 쭉 했었으니까요. 10년 만에 분기 적자, 상반기 바닥, 투자 더는 이제 안 줄인다.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나왔고요.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저조했죠. 뭐 삼성전자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반도체 재고가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이고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절반 수준 유지하고 내년 예상 뛰어넘는 호황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호황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항상 이렇게 거의 6개월에서 10개월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선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